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 검색도 저는 항상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법률 서면을 쓸 때도 이제 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AI만 믿고 하시다가 조금 피보는 케이스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의 서랍을 들여보는 시간 일잘러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 이슈인 생성형 AI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다뤄볼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AI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휘의 김승환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지비 대표 변호사 겸 변리사 김승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또 대한변리사회에 연수를 통해서 또 변리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AI와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 AI를 쓰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금 현재 법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법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거기에 대응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요. 그렇죠. 뭐 AI를 쓰는 데 있어서 소송 리스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네. 이제 망설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네.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네. 지식재산권 안에 크게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네. 또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다면 권리가 아닌 거죠. 등록이 돼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게 산업재산권이라는 네네네.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권은 꼭 등록되지 않더라도 어떤 일정한 요건들을 갖춘다면 그 요건을 갖춘 순간 바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저작권입니다. 뭐 저작권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예시로는 뭐 글, 사진, 그림, 영상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작권이 더 큰 범위가 아니라 그 이제 산업재산권 이게 더 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과 권과?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안에 있는 거죠. 네.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있으면 이 핸드폰이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거는 네. 특허권의 영역이겠죠. 기술적인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이 예를 들어 핸드폰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생긴 모양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영역이 될 거고. 아, 근데 핸드폰에 뭐 삼성 로고가 붙어 있다 또는 애플 로고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제품이랑 구별해서 이건 삼성 거다 애플 거다를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브랜드가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상표권인 거죠. 식별해 주는 표지.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 저작권인데 이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개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다 등록이 돼야지만 이제 법적으로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 등록은 아니고 뭐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특허권이 등록됐으면 특허권으로서 보호받는 거고 뭐 상표로서 등록이 됐으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개 중 뭐라도 어쨌든 등록은 돼야 된다. 등록은 돼야 된다. 네, 그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생성형 AI라는 것이 네. 이제 기업에서 그 AI를 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AI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특허권을 갖게 됐어요. AI가. 그럼 이거는 AI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특허권을 갖게 될 수 있나로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안 네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엔지니어께서 챗GPT처럼 그렇죠. 다부스라는 이제 AI가 있었는데 이 다부스가 뭐 식품 용기 관련해서 뭐 특허를 발명했다라고 네. 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인가에 특허를 출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16개국 중에 한국도 들어 있었던 어.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 특허청에서는
아니 이거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특허에 대해서 무효라고 이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어떤 이 AI를 이용해서 했다, AI를 마치 도구처럼 사용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발명자로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도구잖아요. 네네. 포토샵을 이용해서 내가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서 포토샵이 권리를 갖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랑 지금 똑같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하는 문제지. 네. 그거랑 똑같이 AI가 뭔가를 만들었다 해도 이 AI가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지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게 그 작곡에서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AI가 뭐 작곡을 해가지고 네. 등록을 했더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 저작권을 받을 수 있냐 문제인데,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해서 창작한 부분이 있다면 그 창작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긴 해요. 이것도 이제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표현한 거는 안 된다고 하지만 AI가 만든 것에 어떤 인간이 창작을 가미했다라고 하면 이 창작을 가미한 부분은 저작권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인간이 그 얼마나 개입했는지 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사실 그게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커버가 돼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개입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게 발전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시를 이제 실제로 좀 있었던 예시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생성형 AI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달라붙어서 뭐 편집하고 아니면 뭐 음악도 넣고 또 중간에 색감 같은 것도 바꾸고 막 직접 이렇게 창작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 영화잖아요. 근데 영상 저작물로 등록은 안 되고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한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것만 네. 그 사람이 편집한 편집만 인정해요? 편집 저작물로 인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영화로서 저작물이 인정된 건 아니다. 이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생성형 AI가 뭔가를 개발했거나 뭐 노래를 만들었거나 네.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내가 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속이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그 생성형 그 AI를 쓸 때에 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대응 방법 전에 어떨 때 문제가 생기나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동의 유사한가 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세부적으로는 다른데, 네. 결국은 이제 그 AI가 만든 거랑 원본이랑 동의 유사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이 부분이 일단 쟁점으로 될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어떤 때 과연 그런 동일 유사 문제가 생기냐? AI는 어쨌든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대로 뺏겨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AI가 어떤 걸 만들었는데 뭐 유명한 어떤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했다. 크게 변형 없이. 그럼 이제 원래 화가 입장에서 당연히 열받죠. 그럼 이제 소송을 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AI를 활용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내가 이 그림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해서 고의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형사 책임은 좀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과실로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수로. 과실이란 건 이제 실수인데 네네네. 실수로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쭤보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는
이제 또 사실 요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발전도 좀 따라와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만들 때 어떤 출처를 표시하게 한다든지 같은 게 나와서 좀 그 출처랑 정말 어느 정도 비슷한지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AI는 보통 자체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그게 힘들면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만들어진 AI의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재창작을 한번 반드시 거친다든지 이런 게 그나마 좀 안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재창작도 이게 너무 좀 잘못하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이제 이런 거에 좀 위배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리메이크 같은 리메이크 음악으로 같은 치면 느낌, 네. 딱 그겁니다. 그걸로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랑 좀 다르게 아예 좀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좀 창작을 한다면 네. 어떤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창작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그래도 좀 어떤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는 어찌됐든 그 AI가 생성형 AI가 만든 것들이 네. 이제 그 쓰는 기업들에서는 만든 걸로 이제 이게 제대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절을 해서 만든 네. 건데 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공부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적어도 그림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최소한 어떤 구글 이미지라도 한번 돌려본다든지 확인해 보든가.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기술적인 게 이게 자동적으로 판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생기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좀 항상 경계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런 일로 그 법적 사례가 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크게 발견은 안 되고 있어요. 아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크게 한판 붙고 있는 게 있어요. 오. 이름만 들으면 아실 뉴욕타임즈. 예.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그 생성형 AI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챗GPT 만든 회사 오픈 AI였나요? 네, 맞아요. 그 두 회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뉴스 기사잖아요. 그렇죠. 뉴욕타임즈는. 근데 이 이제 생성형 AI들이 치면 그 뉴스 기사를 너무 그대로 딱 그대로 가져와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돈 버는 거는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챗GPT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는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가는 기사인데 그냥 확 뺏겨 가버리니까 뉴욕타임즈 입장에서 이거 저작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 회사들 그러니까 AI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네. 이게 조금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 기사를 뺏겨 써서 활용하는 이용자가 아니고 이 AI를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뉴욕타임즈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그럼 이제 모든 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은 이걸 이제 뺏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또 뭘 만들어야겠네. 뭘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학습하는 거를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네. 또 그 금지하는 건 제외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사실 전 세계 AI 업계에서는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판례인데 특히 이 저작권은 좀 글로벌 스탠다드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나오는 이 판결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네, 법조계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리 잘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법조계 쪽인데 네. 법조계 쪽에서는 어떤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좀 이제 빠른 분들은 좀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법조계에서 그렇게 AI가 엄청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 파일을 이제 녹취록으로 글자로 이제 AI가 바꿔주는 그거를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판례 찾아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조건을 넣어요. 뭐 무슨 죄, 뭐 합의됐을 때 집행유예된 사건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좀 찾아주거든요. 네네네. 조건을 넣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례 검색에서 좀 쓰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장이나 이런 간단한 사건들은 법률 서면 써주는 AI 서비스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아직 그거는 안 쓰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의뢰인한테 돈 받고 일하는 일인데 그렇죠, 또 그렇죠. AI 서면을 던져준다는 것에 스스로 좀 납득은 안 돼서 네. 근데 아마 혼자 소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도움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네. 막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이제 100% 맞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 검색도 저는 항상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법률 서면을 쓸 때도 이제 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AI만 믿고 하시다가 조금 피보는 케이스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죠. 그럴싸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별해내는 게 사실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전문가 눈에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보이지만 일반인 눈에는 그럴싸하게 막 적혀 있으면 그렇죠. 맞는 것 같다 하고 어디가 막 법률 그렇죠. 얘기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 세부적으로 숨겨진 부분 이 문제가 돼버리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인이 걸러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게 오히려 판결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략하게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네. 지금 생성형 AI는 마치 포토샵처럼 어떤 도구로서 정도만 법적 인지를 인정받는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만들어진 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네. 어느 정도 재창작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법 쪽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전연차 변호사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너무 AI만 믿고 혼자서 소송을 하다가는 피를 볼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비의 김승환 변호사님과 함께 생성형 AI의 법적 지위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놀라운 만큼 그에 따른 법적 문제와 리스크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인데요. 이번 영상이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